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이제 7,100을 뭐 넘어간다, 돌파했다는 속보를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가지고 1.5%까지 하락 마감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2.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분명 오전에 괜찮았는데 이제 오후 들면서 1% 넘게 지금 선물로 하락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이유를 가지고서는 미국채 30년물이 5.32%다. 그러니까 뭐냐면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예요. 이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30년물 채권을 사면 제가 5.3%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사람한테 이자를 몇 프로 받아야 될까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걸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을 산다라고 해요. 집을 사는 사람이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못 갚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 30년물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이면은 대략 7% 정도가 나와요. 집 살 때 7% 이자 받고 사게 되면은 그 이자가 너무나도 크겠죠. 그러면 뭔가 집을 사거나 뭐 부동산을 개발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계속 뭔가 둔화되게 만드는 건데, 이게 기존의 그 얘기와 좀 다른 게 뭐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CPI가 하락 괜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고 유가도 조금 낮았었어요. 뭐 오늘자로 좀 다시 올랐지만, 그리고 PPI도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뭐 보면은 채권 금리가 튀어야 되는 날이 아닌데 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채권 금리 튄 게요, 미국만 튄 게 아니에요. 30년물이 5.3이고 10년물이 4.74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물가가 낮게 나왔는데 금리가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와?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 일이냐? 10년물이 지금 2.94까지 올라갔어요. 일본 10년물 금리가 3%대가 됐다는 거는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2 정도 나와요, 10년물이. 그러면 미국이랑 한국은 0.5% 차이 나고 일본은 지금 한국이랑 1.2% 차이 나요.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 수준 이상으로 일본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본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켈이 청산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3주 전인가요? 그 163엔을 넘었어요. 일본은 160엔을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써야 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쪽지 뭐 했던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미국이 엔화를 사들이면서 그 엔화 강세 부양책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158엔까지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유동성을 썼다라고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그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채를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쓰지 않는 카드를 써가면서 미국이 일본이 미국 채권 파는 거를 막을 정도였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채권 시장에서 뭔가 지금 아슬아슬함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시는 왜 좋으냐? 그럴 때도 있어요. 증시가 좋으면서 채권도 불안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러고 나서 채권 쪽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차이인데, 보통 증시가 나쁠 때 채권이 나쁘면은 이게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때는 주식을 사볼만 합니다. 이게 23년 말쯤 됐을 거예요. 10월이나 12월 그때였었고, 증시가 막 엄청나게 최고치에 있는 상태에서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상 조금 안전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이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낸 건 뭐냐면, 자,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고 물가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제 생각에 유가가 85달러면은 다다음 달에는 다시 문제가 일으켜지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안 떨어진다? 이거는 유동성 문제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넘쳐나면은, 돈을 빌릴 사람 없는데 돈 빌려줄 사람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나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물가와 상관없이 채권 금리가 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가 아닌가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추정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가상이니까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로만 봐주세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국가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지금 뭐 심하다, 늘어났다, 이자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공급자로서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시장에 돈을 뿌려주고
뭔가 복지든 뭐든 돈이 들어가야 이게 소비가 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자 갚는 데 써버려요. 이자 갚는 데 쓰니까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 이건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있던 거고 만성의 문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겠지만 지금의 이건 아니다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증시를 올려주고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은행이죠. 금융권이죠.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부르면 월가라고 부릅니다. 이 월가에서 투자 금액을 줄인다라는 거죠. 시장에 돈을 줄인다. 투자하려는 돈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줄이는 건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줄이는 건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이벤트가 존재해서 줄이는 건지는 몰라요. 근데 줄이고는 있다가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의심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이었었는데 반대로 뭐냐면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커진다고 해서 돈을 공급 조달을 못한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기존보다 계속. 이제 AI 정도 사이즈 나오는 뭐 AI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투자 수요는 나날이 돈을 달라. 제발 돈 좀 더 주세요 하는데 이제는 너희한테 돈 줄 돈이 없어. 더 이상 없어. 아니면은 나 왠지 뭔가 의심 가서 못 주겠어. 이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가 제가 생각하는 우려입니다. 이게 유동성 공급자의 리스크라 보는 건데 특히 금리가 올라갈수록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5% 받을 수 있는 투자가 생기면 그걸 두고 리스크를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게 되겠죠. 채권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업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비중에서 돈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아까 일본 미국채 매도도 얘기했지만 결국 일본이 미국채를 매도할 수밖에 없을 거다. 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것도 유동성에 대해서 약간 우려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24년 8월 5일 그때가 이제 2년 전에 제 생일이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의 우려로 촉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AI 관련 회사채가 뭐 빅테크 조달 금리가 이제 오늘 나왔던 속보였는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구글이 이제 호주 달러로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리고 36조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110 몇 조 넘게 들어왔다. 문제는 없는데 나날이 계속 이 돈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흡수를 하고 다시 주는 그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꽤 길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빅테크 향후 실적은 좋은 거 다 알아요. 클라우드 쪽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ER은 떨어져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근데 주식이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마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는 곳이 증시예요.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될까요? 라면 스프를 넣어서 맛이 없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주식시장이더라.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거나 확단할 수 없지만 항상 뭔가 좀 의심을 조금씩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엄청나게 투자가 필요한데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은 좀 고갈되고 있고 그래서 외부의 돈을 조달해야 되고 젠스랑이 그 금융 플랫폼이라 그래서 월가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계속 끌어온다 유치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던 거고 결국은 유동성을 좀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거는 AI 쪽인 거고 그럼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는 건 좋은데 자 그러면 AI 쪽의 유동성이 무한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의 시나리오들이 맞을 수가 있는데 유동성이 무한하지 않거나 유동성들이 돈을 공급해주지 않는 시점이 오면은 빅테크들 스스로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미 꽤 많이 진행됐고 이제 월가가 필요한 타이밍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월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야, 투자를 해줄 수 있는데 니네가 너무 거만한 것 같아. 니네 잠깐 힘들게 만들고 나서 다시 투자해 줄게. 이런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막 꺾이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조정을 채권 금리로 빌미를 줘가지고 우려를 만들고 그때 이제 빅테크들, AI의 승자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헐값에 긁어가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미국에서 비상장으로 $95 정도의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수료를 치면 10% 정도 나오니까 105달러에 살 수 있었다라 볼 수 있었게요.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하고 170달러 넘어가고 200달러 갔었었나요? 뭐 좋았었겠지만 IPO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반년 동안 매각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1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내부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올라가지고 100 지금 뭐 40달러, 44달러까지 올라갔죠. 이게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우려를 만들어내고 조정을 만들고 그때 긁어가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에서 무조건 우려가 된다고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우려를 견뎌내려면 대 비중에서 너무 높은 비중이어도 안 돼요. 뭐 시장에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20% 이내의 비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올라도 나쁘지 않고 떨어져도 리스크 해지가 되지 않나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라 불리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해가지고 20%를 안 넘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나머지 영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돌아가고 나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8월에 좀 가족들의 좀 여행이 많아가지고 따라와 있는데요. 열심히 고기 굽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또 복귀해서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